소국처럼 보인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고 항상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자신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가끔씩 그의 삶이 다른 많은 이들의 삶처럼 자기 나라의 삶처럼 비극이라고 느꼈다. 주인공의 참을 수 없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살뿐인 그런 비극.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만 제외하면 그렇다. 아니, 그는 섹스피어와는 달랐다. 그리고 그는 너무 오래 산 나머지 자신의 삶이 소극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영국 작가인 줄리안 반스의 소설 시대의 소음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은 매일매일 기다려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소설가 두 분을 모시고 아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오매불망 기다려 첫 책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신 김병훈 나푸름 소설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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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김병훈 작가님부터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김병훈입니다. 2014년 작가세계로 등단을 했고요. 올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등단 4년 차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객관화된 시점 좋네요. 그 나푸름 작가님께서도 셀프 소개 좀 해주세요. 청취자분들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소설 쓰는 나푸름이라고 합니다. 저도 경향신문에 2014년에 등단했고요. 저도 횟수로 4년 차예요. 반갑습니다. 네, 뭔가 이 짝패 개념은 뭐야? 짝패 느낌은 뭐지? 남녀라는 것, 그다음에 나이의 약간의 차이라는 것 외에 등단 연도도 갖고 지금 활동하는 뭐 프로그램이나 뭐 방식도 좀 비슷하시고 첫 작품집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도 조금 비슷하시고 뭔가 동료애 같은 게 크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두 분? 이미 서로 다 알고 친하게 지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뭐 머뭇거리시는 거야? 나푸름 작가님. 이 사람 네. 대답을 안 하셔갖고 제가 너무 두 분을 가깝게 만들어 버렸나? 어떠세요? 동료애 같은 것들 느끼실 것 같은데 같은 해에 등단하면 뭐 조금 더 그런 알게 모르는 경쟁 의식도 있지만 또 이렇게 격려해주는 마음들도 있잖아요. 역시 나푸름 작가님 그런가 싶은 표정이 그냥 원래 고개가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그런 삐딱한 시선 되게 좋다. 당연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네. 아야프 2016년 네, 이제 네, 아야프가 네. 아니죠. 그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네. 바뀌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같이 활동을 1년 동안 하면서 아무래도 등단 연도가 같고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가깝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이하 동문입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저만 그렇게. 여름이나 오시는 길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렸는데 비 오는 길 어떠셨어요? 여름이나 뭐 피서법이나 뭐 비를 즐기는 뭐 자기만의 방법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오늘 비가 정말 쉴 새 없이 많이 오더라고요. 비는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내리지 않을 때는 좋았는데 너무 많이 내리니까. 근데 옛날에는 저 수영을 가끔 다니는데 그때 쪼리 같은 거 신고 이렇게 막 흙탕물 사이 뒤집어 갖고 막 다니면은 그냥 좋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난 나푸름 젖을 작가님은 거니까. 아직
20대잖아요. 그럼 그 옛날은 언제야? 그때 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럴 때요. 한 10년 전이네요. 10년 전. 흙탕물을 밟고 노는 그런 빗속을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좀 별로군요. 네, 지금은 네 일단 신발을 제가 빨아야 되고 하니까 뭔가 이 지치 생활에 그 생활고를 얘기하시는군요. 병훈 씨는 어떠세요? 저는 오늘 너무 비 많이 내리는 거 보고서 그러니까 왜 얼마 전까지 가뭄 너무 심했잖아요. 맞아요. 되게 극단적이죠 지금 날씨가. 네, 무슨 기후제 얘기도 나오고 막 우스갯소리로 이랬었는데 실제로 기후제를 지냈을 것 같더라고요. 농촌에서는.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내리고 무슨 경보, 뭐 폭우주의보 이런 거 내리는 거 보니까 아주 중간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살다 보면 참 중간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이렇게 요즘의 날씨처럼. 그렇군요. 이 큰 비를 뚫고 와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어떠셨어요? 매일매일 기다려 특집의 주인공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어서 책을 내야겠다 그래서 생각이 먼저 들어요. 뭔가 기쁨보다는 뭔가 되게 양옆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기분이셨나 봐요. 나푸름 작가님은. 아무래도 이렇게 편수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팟캐스트에 매일매일 기다려라는 제목으로 초대가 되니까 정말 내야 되는구나 이게. 저희 이 매일매일 기다려라는 부제는 작가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동시에 청취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인데 뭔가 어떤 일종의 재촉 같은 마음을 준다는 것은 작가에게도 좀 더 어떤 부분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병훈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어떠셨어요? 이 특집 나온다고 하셨을 때. 약간 제목 듣고서 정신 차리라는 기분이었죠. 여직 정신이 다 안 들어온 상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늘어져 있고 아무래도 당장 막 계획에 잡힌 게 없으니까 정말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기다리고 있는 심정이니까 좀 약간 느슨해져 있던 참이었는데 섭외해 주시는 작가님의 코너 제목을 말씀해 주시는데 네, 그랬죠. 정신 좀 차려서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앞서 모두 2014년에 등단 매체는 좀 다르지만 등단하셨다고 하면서 벌써 제가 4년 차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등단한 시간을 뭔가 회상하는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말 그대로 정말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인가에 대한 반응이었나요? 사실 궁금했어요. 그런 병훈 작가님의 셀프 소개가. 그게 제가 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빨리 간다?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제가 2014년 작가세계 등단인데 작가세계가 겨울에 나와요. 그러니까 신춘 출신들에 비해서 거의 1년 정도가 늦어요. 맞아요. 실제로 제 등단 지명 같은 경우는 12월생이 그러니까 그냥 한 살 먹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겨울 약간 늦어졌어요.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1월 좀 지나서 책이 나왔어요. 신춘 문예하고 거의 같이 나왔지만 발표가 더 늦었어요. 네, 2015년 신춘 등단 되신 분부터 발표가 더 늦어서 진짜 속상하겠다 그러면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면 좀 약간 김도 빠지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3년 차이고 싶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맨날 우리 어디 가면 나이부터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빠른 생일처럼. 문단 자리 오면 등단 어디로 했냐, 등단 연차로 인사할 때 저는 빠른 늦은 근데 그런 얘기 해주면 괜찮겠네요. 그죠? 그 4년 차이지만 4년 차이지 않다라는 기분 가지셨는데 나푸름 작가님은 어떠세요? 신문 경향신문이니까 정말 1월 1일자로 활동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저는 연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병훈 작가님 뭐가 돼? 아니 왜냐면은 근데 병훈 작가님 마음은 당연히 알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저는 그렇게 나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차가 쌓인다고 해서 제가 외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바뀌는 게 4년차에 따라서 뭐가 달리는 건 없으니까 그냥 연차는 적어도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걸로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데뷔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작품을 쓰셨잖아요.
네. 그죠? 활동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 작품을 쓰시는 과정 중에서 일정 정도의 어떤 심경 변화 혹은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앞서 지금 나푸름 작가님이 저는 뭐 그렇게 크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한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근데 사실 작품을 쓰다 보면 4년 전 작품을 내가 읽었을 때 하고 지금 쓴 작품을 읽었을 때 하고 굉장히 좀 다른 심리적인 거리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떠세요? 그런 작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4년이라는 시간이. 작품적인 측면을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안 했어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얘기 내가 질문이 좀 잘못되었나? 아니 그냥 먼저 하신 질문에서 등단하고 나서 좀 변화된 시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체감을 하시는지가 궁금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큰 거는 이게 생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등단한 후에 생태계. 그거를 알아가는 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왜 등단 연도에 대한 연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됐던 이유 중 하나는 보통 등단하면 몇 년 후 지나면 책이 한 권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게 평균적으로 맞아요.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그걸 의식하게 되고 몇 년 후 지났는데 비슷한 작가분 누구는 책이 나왔는데 나는 아직 좀 멀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그거에 따른 내 반응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생태계가 이렇구나 여기가 그런 걸 좀 알아가는 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근데 뭐 반드시 또 그런 경우를 따라가는 그쵸. 건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나푸름 작가님은 어떠세요? 사실 저도 아까 뭐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 말이 또 그런 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때쯤 되면은 내야 되는 거고 내지 않았으면 늦었다는 인식이 있고 간혹 어떤 사람들은 어떡하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니까 저는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고 왜냐면은 괜찮지 않더라도 뭔가 씩씩해 보이고 싶고 그런 것도 좀 있고. 네. 근데 진짜 괜찮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작품집이 나오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첫 작품집이 나왔을 때의 내용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더 슬퍼진다. 이거 되게 힘든 말인가? 저희가 지금 등단하시고 첫 소설집을 아직 준비 중이신 두 소설가를 모셔서 지난 4년 어떻게 보내셨느냐 이야기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등단작들은 어떤 내용들과 어떤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두 분의 소설을 일단 한 대목씩 들어보고 이야기를 더 계속 나눠볼까 하는데 어떤 작가님께서 먼저 읽어주실 건가요? 네, 나푸름 작가님. 나푸름 작가님의 등단작입니다. 남자는 젊어서부터 유독 더위에 약했다. 땀을 자주 흘려 한여름에는 속옷까지 젖기 일쑤였다. 그는 자신의 체취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자신의 악취도 느낄 수 없다지만 그는 달랐다. 몸에서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더운 날씨에 땀이 나고 그 땀으로 입은 옷이 젖어갈 때마다 갈 곳 없는 기억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왔다. 목까지 타고 흘러내린 땀을 손으로 닦아냈다. 남자는 분류하는 기억들을 애써 무시했다. 그것들은 불쾌한 냄새를 풍기며 몸 이곳저곳에 달라붙었다. 어떤 부분은 아주 선명했고 또 다른 부분은 물처럼 녹아내렸다. 기억은 땀에 흥건히 젖은 반소매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에서부터 아무도 없는 도로를 운전하고 있는 모습까지 이어졌다. 그는 살갗으로 번져오는 소름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물체가 바퀴에 휘감겨 차체가 크게 흔들릴 때까지 괴로움은 계속됐다. 네. 로드킬이라는 등단작의 한 부분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의 한 부분인가요?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그리고 이 부분을 읽게 된 이유도 한번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이게 약간 소설 전체에서 도입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처음 시작은 아니고요. 이게 나이 든 부부가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와중에서 이런저런 말다툼이 오가고 그러면서 되게 더운 여름날에 땀이 흘러내리는 장면에서 남자에 관한 서술이 나오면서 이제 로드킬이라는 제목과 맞닿는 어떤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회상인데 네. 이 소설 자체는 이제 로드킬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남자가 운전을 하면서 어떤 생물을 치게 되는데 도대체 그가 무엇을 치었는가에 대한 뭐랄까 스릴러적인 부분이 함유된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더 궁금증을 가지고 이어서 나푸릅 작가님의 물론 많은 분들이 등단작을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문에 늘 1월 1일자에 신문에 전문이 게재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시 한번 나푸릅 작가님의 등단작을 못 보신 분들은 이 스릴러의 기분이 느껴지는 소설 로드킬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그 김병훈 작가님의 등단작 네, 메르쿠죠. 메르쿠요. 제목은 네네. 메르쿠고요. 한 대목 네. 낭독해 주세요. 2014년 4월 22일 오전 8시 24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우리 집 개 메르쿠가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어젯밤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창밖에서 길 고양이가 우는 것이겠거니 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동네에 길 고양이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가 창밖이 아닌 제 발밑에서 들려온 것이라는 걸 알아차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이었던 저는 순간 스치는 선득한 느낌에 모니터에서 눈을 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발밑을 살폈습니다. 그곳엔 메르쿠가 있었습니다. 메르쿠가 저를 경계하듯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털이 군데군데 빠지고 커다랗고 지저분한 반점을 가지고 있으며 힘이 없어 잘 짖지도 못하는 우리 집 메르쿠가 확실했습니다. 개가 야옹이라니.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메르쿠가 수줍은 듯 고개를 움츠리며 다시 울더군요. 야옹. 저는 이 카페 회원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메르쿠의 본질은 고양이인 걸까요? 메르쿠가 여러분이 말하는 실험의 재료인 걸까요? 그렇다면 제가 우리 집 개 메르쿠를 고양이로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저에게도 드디어 꿈에 그리던 실험의 기회가 찾아온 걸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메르쿠의 어떤 부분인가요? 완전히 시작 부분. 처음 네, 도입 완전 도입 부분이고요. 부분이네요. 네. 그 이 부분을 읽어주신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전부 다 이야기가. 그랬을 때 이 도입부가 네. 그 어떤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문을 여는 부분이라서 네, 이 부분을 다른 많은 분들에게 소설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에게 소개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다 읽어봤는 두 분의 등단작을 근데 생각보다 그 김병훈 작가님의 등단작은 진짜 약간 고어물적인 하드코어 느낌이 강해서 일단 마음을 좀 다잡고 청취자분들께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등단작들을 지금 다시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두 분? 저는 그냥 일단 그때는 열심히 썼구나. 그때 되게 노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 나푸름이 떠오르시는군요. 그냥 저는 이 소설 생각하면은 고칠 때 너무 너무 쓰기 싫고 괴롭다라는 생각만 열심히 했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이 소설이 되게 쓰지 않는 장르의 소설이었다고 할까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막 무슨 좀 우울한 소설은 별로 쓰지 않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면은 약간 그런 감성 같은 게 내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주신 작품도 읽어봤을 때 뭐 그런 뭐라 그럴까 시대나 사회에 대한 우울감이 반영 안 된 소설을 쓰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발현이 돼서 요게 촉발된 거군요. 그렇군요. 병훈 작가님은 어떠세요? 4년 전에 이 하드코어적인 네, 어제 다시 읽었었거든요. 정말 저 등단하고 지면 실리고도 다시 안 읽었었어요. 근데 어제 읽었는데 많이 거칠더라고요.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근데 많이 거칠고 근데 힘이 있었다는 게 좀 느껴져서 내가 봐도 잘 썼다 막 이런 그런 마음 느낌이었나 보다. 약간 있었는데 습작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네요. 어떠셨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등단작이 된 작품들이 나오게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습작 기간이 길었나요? 두 분 다? 20대에 등단하셨기 때문에 사실 뭐 아주 늦게 등단하신 분보다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좀 짧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문창과를 졸업했는데 소설을 사실은 그렇게 안 썼어요. 그냥 다른 거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소설을 되게 좋아해서 많이 읽고 쓰고 싶다는 생각은 했는데 잘 쓰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저까지 굳이 거기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뭐 어떤 거 내가 많이 못하니까 내가 그걸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 다른 장르가 있었어요? 아 전혀 그 파고들 데가 없더라고요. 다 누군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냥 주변만 둘러보고 그냥 같이 습작기인 친구들만 봐도 그냥 막 엄청 열심히 쓰고 진짜 많이 읽고 진짜 그래, 노력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 잘못하면 되게 돌멩이 맞는 거 아니야? 열심히 여전히 갇혀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혼자 가다 놓고 쓰는구나.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셨는데. 네, 전 티가 안 나게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소설을 쓰고 싶었던 건 맞죠. 그래서 계속 기웃거렸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어떤 순간 소설을 읽다 보니까 아, 재밌다. 나도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잘 쓰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질투가 막 나서. 아,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감정. 네, 제가 질투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그래서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냥 옆에 쓰는 친구가 아니라 엄청 잘 쓰는 이미 성공한 다른 나라 작가를 질투하고 있고 이러니까 좀 그럴 그런 거면 대가 이상은 된다 이런 뭔가. 아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쓰겠다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그래도 좀 어떻게 한 10년, 20년 묵혀서 쓰다 보면은 발치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좀 쓰기 시작했었는데. 그럼 몇 번째 소설이 등단작이 된 건가요? 쓴 작품들 중에? 막 거의 완성한 게 막 거의 없고. 지금 여러 차례 써놓고 막 첫 번째로 지금 됐다는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조금씩 셀프 자랑. 아니에요. 그냥 막 저는 한 5번째 썼던 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소설 습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병훈 씨가 평가해 주셔야겠다. 이 정도의 습작품으로 등단을 했다면 빠른 건가요? 근데 저도 저 국문과 나오긴 했는데 또 문창과 학생은 아니어서 평균을 잘 모르겠는데 네네. 뭐 빠른 거죠. 네. 병훈 씨의 습작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요 2011년부터 소설을 써야겠다 생각했고 3년 만에 등단하신 거네요. 4년 정도인데 그건 또 13년 그쵸, 끝이니까. 네, 맞아요.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사실 장편소설로 등단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장편소설 처음부터 사실 소설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때부터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책이 나오잖아요. 네. 장편소설로 등단하면 그게 되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구현된 이 책 그런 거 물성인 같아요. 책을 되게 지금은 좀 싶어하셨고. 덜한데 그 당시에 잘 몰랐을 때는 그랬고 그래서 처음에 2년 동안은 장편소설만 하려고 막 시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2014년부터 단편을 내기 시작했어요. 내기 시작했다는 거는 쓴 작품들을 어디 투고했다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쓰는 거는 뭐 중간중간 단편 같은 경우는 쓰니까요. 써두기도 하고 하니까 그랬던 것들을 모아서 2014년부터 내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러면 사실 두 분 다 생각했던 것보다 우연치 않게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고통의 과정 없이 등단하신 경우네요. 진짜 막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진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내지 않으리라 이렇게 진짜 생각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종심이들. 우리가 흔히 말하던 그런 분들도 되게 많고 결국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 사실 되게 수월하게 등단의 과정을 거치신 셈이 맞나요? 그때 그러니까 정도는 다르겠다.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떨어질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단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되게 혼자 데미지 입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내가 쉽게 됐다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좀 많이 쉽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운이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운이 되게 좋았죠. 진짜 운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모범답안. 진짜 지금 좋았어. 아주 모범답안. 여직 나자랑 막 했었는데 마무리는 굉장히 모범답안으로. 그 시나 기타 희곡이나 뭐 드라마나 사실 쓰려고 하는 욕망이 여러 장르로 구현이 될 수 있고 뻗어갈 수 있는데 굳이 소설이라는 장르 쪽으로
방향이 흘러간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소설가가 되어야겠다 이것이 꿈이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많이 기웃거렸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전 진짜 되게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읽었거든요. 많이 읽었거든요. 되게 오빠도 맨날 학원 가고 그럼 저 혼자 집에 있어서 도서관도 되게 자주 다니면서 책을 많이 읽어서 만약에 뭔가 쓰는 직업을 한다고 한다면은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계속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병훈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다른 방송에서 네. 비슷한 질문을 받고 그때 대답을 어떻게 했었냐면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기 싫어서 소설 쓰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고 그것도 사실인데 성향이 약간 그냥 그때 너무 질려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질려서 그럴 수도 도피하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컸었고 그것도 좀 일정 부분 사실이었는데 오늘 좀 질문 받고 생각했을 때는 좀 소설을 어렸을 때부터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고등학교 때 뭐 100일장 이런 데도 나갔었고 그런 거 보면 뭐 국문과를 진학했었고 이런 거 보면은 다 항상 쓰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던 것 같고 뭐 다른 데 기웃기웃 거렸던 거는 좀 뭔가 거기서 제가 벽을 느꼈던 것 같아요. 소설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어떤 막연한 고정관념을 세워놓고 좀 돌아서 뭔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걸 좀 어렵게 느끼면서. 이 뭐 사실 전 꿈이 소설가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속에 다들 있었지만 또 그것이 그렇게 막 입 밖으로 내놓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때 나는 막연히 소설가가 되고 싶었네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신 거 보면 꿈을 이루신 셈은 맞네요. 그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렇구나. 이미 뭐 한 7부 인생에서 7부는 성공한 셈이다. 그죠? 꿈을 이루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죠? 그 읽으시는 동안 그러니까 소설가가 되기 전에 내가 정말 애정했던 작품 혹은 작가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같은 것들? 내 질문에 너무 무례함이 묻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나 작품이 있었는지 있으시면 한 분만 말씀드리길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할까요? 엄선해 주세요. 네. 한 명 저는 이청준 소설가 네. 뭐 등단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공부를 하고 싶은 네, 소설가여서 네. 딱 한 명 꼽으라면 이청준 소설가를. 이청준 소설을 좋아하셨군요. 네. 그 되게 세계가 다르다. 근데 또 실제 쓰는 세계와 되게 좋아해서 애독하는 작품의 세계가 다르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 되죠. 살아온 시대가 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흥미있는 대답을 주셨네요. 제가 그 병훈 작가님의 작품을 읽어봐서 아마 더 이 대답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나푸름 작가님은 어떤 분을 가장 애정하셨나요?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2명만 얘기해달라고 할까요? 저는 작품도 좋아요. 네. 저는 근데 되게 뻔한데 저는 이상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근데 뭔가 너무 흔한 느낌이라 뭔가 나는 이상을 좋아해라고 말하고 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나푸른 작가님의 대답의 성향을 보면은 자존심이 굉장히 세서 절대 지고 싶어하지 않고 그죠? 들키고 싶어하지 않고. 너무 뻔하다. 지난 방송에서 시인분께서도 그 이상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이상은 한국 문학의 어떤 시원적인 존재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영감들을 작가들에게 주기에 여전히 충분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남들이 말한다고 해서 내가 말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근데 이상은 되게 특이하게 이상의 시, 소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상의 문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작품이 있어요? 저는 권태 에세이 같은 것도 좋아. 그러니까 에세이를 읽었을 때 느끼는 감정 같은 것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서정적이죠. 네. 또 좋았고 지주의 시 같은 것도 좋았고. 지주의 시랑 또 권태랑 또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 근데 그런 특이함이라던가 아니면은 정서나 이런 거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상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또 나푸름 작가님의 소설은 이상의 어떤 분위기하고는 또 조금
모르겠다. 감정적으로는 맞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 확실히 그거 되게 좋다. 좋아하고 내가 되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작품과 실제 내가 쓰는 작품 사이에 거리가 크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모방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개성의 단계로 뭐 혼자 주저리 그 등단하시고 나서 소설가의 삶으로 사신 한 4년 이야기 들어보고 소설가가 되기 직전에 어떤 습작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리 이 일부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어서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현재 두 작가님이 쓰고 있는 소설 혹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와, 7월이네요. 7월 오기 전부터 많이 뜨거웠죠. 많이 뜨겁고 물이 부족해서 식물들, 사람들, 땅도 다 힘들었었는데 아주 단비가 지금 며칠 내려주고 있네요. 비가 근데 요즘은 오면 이렇게 한꺼번에 폭우처럼 쏟아져가지고 좀 무섭긴 합니다. 그쵸? 좀 이렇게 그냥 잔잔하게 쭉 오면 좋은데 쏟아질 때 하늘에 구멍이 난 듯이 비가 내려가지고요. 다들 피해 없이 잘 장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여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 축축하고 꿉꿉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모두에게 좋은 비, 고마운 비 되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기 전 초여름에요. 초여름에 제가 제주에 있을 때 해안도로를 제 자전거로 쭉 달리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자전거로 달리기에 아주 좋은 길이 돼 있더라고요. 바다 곁에 길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펼쳐진 길을 자전거로 달리는데, 대개는 인적이 없이, 한가합니다. 그 길은. 한가하고, 간간히 자전거 타시는 분들 지나가고, 간간히 산책 나오신 동네 어르신들도 계시고, 간간히 여행자들도 있고, 또 그때 한창 우뭇가사리 말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 우뭇가사리 말리시는 어르신들 계시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일을 겪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건너편에서 반대 방향에서 오는 자전거 여러 대, 그러니까 약간 동호인들이셨던 것 같아요. 자전거 동호회. 그래서 쑥 지나가시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다들 인사를 건네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인사는 처음 나누어 보는 것이라 살짝 당황했지만 안녕하세요 하고 간 사이에 이제 쌩 하고 서로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달리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자전거 동호인들만의 어떤 약속, 문화인가? 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지나치는 자전거에게 인사 나누기, 이런 그 아름다운 문화를 갖고 있는 건가? 아마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와, 좋다. 인사를 서로서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길 위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지만 그렇게 인사 나누니까 정겹고 반갑고 그러네? 나도 이제 인사를 좀 나누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야기 나눌 어제의 단어는 인사입니다. 인사. 이렇게 나도 이제 인사를 나누어야지 하고 지나가면서
간간히 오는 자전거, 간간히 지나가는 산책자들, 여행자들께 저도 안녕하세요 하고 쌩 지나갔는데 뭐 인사에 답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저의 처음 당황하던 모습처럼 이건 뭐지? 하시는 분도 계셨고 했습니다. 뭐 반응들이 각양각색이었는데요. 뭐 돌아오는 답이 없어도 당황스럽거나 위축되거나 섭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인사에 꼭 대답을 듣겠다고 답을 기다리고 한 인사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 마음이 좀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낯선 사람이 무작정 인사를 건네는 게 누군가에게는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에 고요에 또 인사를 꼭 나누어야 하나 하는 강요의 느낌도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자연스럽고 강압적이지 않게 마음을 실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느껴졌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그쵸? 오늘 이렇게 인사 이야기 하면서요. 먼저 오늘의 멜로디 첫 곡으로는 그 안녕이라는 인사 있잖아요. 안녕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산울림 1986년에 발표한 11집 앨범 그대 떠나는 날 비가 오는가. 와, 제목이 참 멋있다. 이 제목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이 노래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먼저 노래가 시작되는데요. 시작되다가 김창완 아저씨의 목소리가 고즈넉하게 나옵니다. 저희는 김창완 아저씨의 목소리 부분을 한번 들어볼까 해요. 잠깐 들어볼게요. 귀여운 내 친구야 멀리 백고동이 울리면 이 노래 계속 듣고 싶다. 가사가요.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멀리 백고동이 울리면 내가 울어주렴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안녕 내 작은 사랑아 멀리 별들이 빛나면 내가 얘기하렴 아무도 모르게 울면서 멀리 멀리 갔다고. 이 가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서 이 안녕은 인사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만났을 때의 안녕인지 헤어질 때의 안녕인지도 약간 의미가 모호해요. 계속 듣다 보면 그냥 누군가 나의 사람, 나의 사랑, 내 친구를 부르는 소리 같아요. 안녕 이거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기서 이게 이제 반말이 되면 다 안녕 두 가지잖아요. 만날 때 헤어질 때 다 안녕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 외국어들은 또 각각이 있죠. 만날 때의 안녕은 만국 공통어인 영어로 하자면 hello, hi 되겠고 헤어질 때는 goodbye, bye bye, bye 이렇게 다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 이 안녕이라는 단어는 왠지 이 두 가지 만났을 때의 반가움, 헤어질 때의 아쉬움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어서 안녕 했을 적에 기쁘기도 하고 설레고 반갑기도 하지만 무언가 좀 애잔하고 아련한 느낌이 안녕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굿바이 이 그 헤어질 때의 안녕 인사 굿바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퍼뜩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멜로디가 바로 이건데요. Time to say goodbye. Time to say goodbye. 안녕하고 말할 시간. 이거 완전히 헤어짐의 노래 같죠? 이 노래는 1996년 안드레아 보첼리, 이탈리아 안드레아 보첼리와 또 사라 브라이트만이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원래는 이탈리아어 콘테 파르티로라는
라는 그대와 함께 떠나리라는 제목의 이탈리아어로 쓰여진 노래였는데 이걸 안드레아 보첼리와 사라 브라이트만이 영어로 또 가사를 옮겨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노래가 그 Time to Say Goodbye라고 해서 이별 노래 같지만 제가 이번에 가사를 찾아서 검색해 본 결과 이별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가사가 어떠냐면요. 혼자일 때면 난 지평선을 꿈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래요. 알고 있어요. 더 이상 태양이 없는 이 밤에는 빛이 없다는 것을. 유리창 앞에 서서 모두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겠어요. 당신이 불붙여 버린 내 마음을. 당신이 길가에서 보았던 빛들에도 내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군요. 당신과 함께 가보거나 본 적 없는 그런 곳. 이제 그래요. 나는 그곳에서 살아도 좋아요. 난 당신과 함께 가니까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곳으로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에요. 이 노래를 보면요. 그러니까 당신과 함께 가겠다. 는 이야기예요. 당신과 함께 가겠다. 그래서 여기서의 Time to Say Goodbye, 안녕, 작별 인사는 당신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가 아닌 것들, 아니 이제 뭐 혼자였던 시간, 당신과 함께가 아니어서 외로웠던 시간, 이런 시간들에 안녕, 작별 인사를 하겠다. 작별 인사를 하고 난 당신과 함께 가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작별이에요. 혼자 있던 시간아, 안녕. 난 이제 이 사람과 함께 떠난다. 이런 극적인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잠깐 들어볼게요. 이 노래도 역시 한번 찾아서 처음부터 쭉 들으시면요. 사라 브라이트만이 먼저 노래를 시작하고 그 뒤에 안드레아 보첼리가 또 자신의 부분을 노래하다가 서로 이렇게 합쳐져서 웅장하고 화려한 멜로디가 쭉 펼쳐집니다. 그대와 함께 떠나려면 이 정도의 웅장함과 화려함 있어야 된다는 뜻이요. 한번 쭉 들어보시고 이 노래는 이들이 공연한 공연 실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공연 실황을 한번 봤더니 아름답더라고요. 안드레아 보첼리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리로 모든 것을 나누는 거죠. 곁에서 사라 브라이트만은 계속 안드레아 보첼리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쓰다듬거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포개거나 하면서 서로 이제 마음을 공감을 나누는 장면 있어요. 노래만큼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인사에는 헤어지는 인사, 만날 때 인사, 이런, 다 각각 있지만, 또 형식에도 여러 가지 형식 있잖아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인사. 악수로 나누는 인사. 또, 목례, 이렇게 고개를, 끄덕 하면서, 나누는 인사. 또, 눈으로만 나눌 수도 있겠죠? 표정으로. 눈 인사. 그리고 껴안는 것, 허그. 하는 인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악수는 손을 맞잡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악수가 어떻게 유래된 건지 아세요? 악수는 내 손에 지금 나는 무기가 없습니다.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어요.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나누는 인사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이 손을 잡는 아름다운 행위가, 예전엔 이게 슬픔돼서 비롯됐구나. 아주 험악하던 시절에는 각자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에 늘 무기를 들고 다녀야 했던 건 거죠. 근데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인사를 나눌 적에, 내 손에는 지금 당신을 해칠 무기가 없어요. 난 지금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어요. 하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었다는 건 거죠. 제가 그 유래를 찾아보다가 진짜 웃지 못할
하나를 봤었는데 우리 그 2015년에 메르스가 온 나라를 덮쳤을 적에 대한민국 악수 금지. 그래서요, 서울 시내 한 호텔 입구에서 개인 위생을 위해 악수를 절대 금합니다 라는 피켓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 진짜 슬픈 시간이었죠. 그때 참 이 좋은 인사 나누는,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는 이 악수도 이 안 해야만 했던 그 시절 잘 그래도 흘러간 게 천만다행이죠.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인사법 중에서 껴안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또 잠깐, 이건 사실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Everyday라는 데이브 매튜스 밴드의 그 뮤직비디오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제가 살짝 음악을 틀어놓자면 이런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는 이래요. 한 남자가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갈 채비를 한 다음에 길을 나서요. 길을 나서는데 이렇게 약간 손을 뻗어서 나를 껴안아 주세요 하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 뭐야 이런 표정으로 지나가죠. 다들 이렇게 거절하거나 만류하거나 외면하고 지나가다가 점점 한 사람 이 사람의 그 팔벌림에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같이 껴안는 것. 그러니까 이 프리허그인 건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니까 참 따뜻하고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프리허그를 시작한 사람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은 나머지 앞으로 나도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면 두 팔 벌리고 프리허그를 하겠다. 프리허그였지만 거의 강요하는 허그. 제발 나에게 안겨주세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팔을 벌리고 있으면 한 분 한 분 처음에 쑥스러워 하시지만 와서 안겨주십니다. 꼭 껴안았을 때 그 마땅 가슴이 얼마나 따뜻하고 뭉클한지를 제가 경험을 해가지고요. 그 전에는 가족들하고도 사실 잘 껴안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껴안았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그걸 하면서 모든 사람을 잘 껴안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껴안는 게 얼마나 서로서로에게 따뜻한지, 그 온기를 나누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아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인사라는 단어 이야기하면서요, 제가 책의 한 구절을 찾아왔어요.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서영은 작가, 소설가의 산티아고 순례기예요. 산티아고를 800km를 걸으면서 들었던 생각들, 여러 가지 그 사유들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한 구절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비는 여전히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천둥 번개도 여전했다. 오히려 발을 삐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목이 시큰거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마음에서 두려움이 걷히자 시야가 환히 밝아져 있었다. 아까 본 나무 기둥의 표시가 가리키는 방향이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제 너는 동행에 의지하지 말고 혼자 걸어라. 크게 생각해보면 나는 길을 잃고 헤맨 것이 아니었다. 노란 화살표를 찾지 못해 순례자의 길을 벗어났을 뿐이었다. 어떤 점에서 폭풍 뒤에 찾아온 그 깨달음은 나 자신이 화살표가 되어 산티아고로 찾아가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산의 지형을 잘 살펴보면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어도 나무의 수종이나 길의 생김새에 따라 동네로 연결되는 길을 알아차릴 수 있다. 동네로만 가면 산중에 갇혀 저체온증으로 죽음을 맞이할 위험은 일단 피할 수 있다. 집들이 나타날 기미는 아직 없지만 길은 포장이 되어 있었다. 거센 빗줄기도 가늘어져 산천초목이 온화하고 평화로운 물 안개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농가 몇 채가 나타났다. 뜰 안에 비를 맞으며 함초롬이 피어있는 나리꽃. 우사에서 멀뚱히 지나가는 나그네를 바라보고 있는 소들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다.
개에게 밥을 주려고 문 밖으로 나온 할머니가 무심히 나를 바라봤다. 올라, 올라. 자신에게 건네진 그 인사에 사선을 넘어서 삶의 축을 한 바퀴 돌린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소박하고 일상적인 인사. 올라. 네, 이 내용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작가가 어떤 길을 잃고서 길을 한참 동안 헤매다가 우여곡절 끝에 마을을 찾아서 내려와서 거의 길을 잃었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그 위험을 이제 끝내게 된 거죠. 마을을 찾아서. 그래서 첫 나누는 인사입니다. 올라, 올라 하고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는데 그냥 일상적인 안녕하는 인사지만 사실 이 작가의 올라라는 안녕 인사에는 5만 가지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정말 생사의 기로를 넘어선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그 안녕의 인사입니다. 얼마나 벅찼을까요? 이 인사를 누군가와 나누었을 적에요. 살아서 누군가와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인사를 나누지만 항상 그 인사 고맙게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인사라는 단어,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동호인들이 건네준 그 인사 덕분에 나 이제 좀 더 나도 인사를 나누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 이렇게 인사라는 단어 이야기 나누어 보게 되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인사라는 단어. 저는 사실 평소에 인사를 잘 나누는 편이긴 하거든요.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새에게도, 꽃들에게도, 바다, 그리고 나의 기타, 공책에게도 고맙다, 안녕, 오랜만이야? 이런 인사들 나누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인사 반갑게 늘 나누고 계신가요? 오늘은 몇 번의 인사를 얼마만큼의 마음을 담아서 나누셨나요? 혹시 낯선 사람이 인사를 이렇게 건네오면 받아주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왜냐면 제가 길 가다가 인사를 건넬지도 모르거든요. 제 인사를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건네면 받아주실 건가요? 네, 안 받아주셔도 되는데요. 받아주시면 서로서로 또 행복할 것 같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말 건네는 사실 인사라는 건 첫 번째 행동이죠. 인사가. 모두 우리 서로 안녕하자는 그 인사 늘 반갑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인사하는 그 순간 동안 따뜻한 단어 그리고 따뜻한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안녕 이렇게 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안녕. 7, 8월 문장의 소리는 여름 특집을 맞아 파주 피노키오 뮤지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문의는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야였습니다.